한국 성급 기술영업부에서 근무하는 김현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연료와 관련 환경 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그 선박에서의 에미션 관련을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황산화물 규제 관련해서 제가 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협약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인더스트리의 현재 동향들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물론 GHG도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사실은 선박을 오퍼레이션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들이 선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황산화물 규제만 딱 보더라도 예를 들면 한 10,000 TU 컨테이너 20피트짜리 10,000개를 싣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2020년부터 저항 HFO가 아닌 저항 연료를 쓴다 그러면 연간 보통 한 100억 정도의 연료가 더 추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척당 100억이고요, 연간. 그렇다 보니까 선사, 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준비를 많이 해와서 이 내용은 조금 그쪽 회원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물류 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기초적인 걸 가져왔고요. 중간중간에 책 이슈들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HG 관련이고요. 두 번째는 황산화물 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에서의 GHG 감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물론 UN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이제 92년도에 UN에서 UNFCCC라는 한국말로 하면 UN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처음 채택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인간이 기후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GHG를 좀 감수하자라고 이제 이 협약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다기보다 효과를 봤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니시에이티브한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좀 의미가 있는 협약으로는 많이 들어보신 교토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교토 프로토콜은 지금까지 CO2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지고 CO2의 배출을 줄이자라고 해서 선진국들만 90년 대비해서 5%를 줄이는 목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퇴색된 의미가 조금 바뀐 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 사항이 없었고요.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인발부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거의 전 세계 CO2 배출의 한 27, 8% 하고 있죠. 미국이 한 16, 7%. 이 두 나라가 거의 40% 넘게 배출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 두 나라 다 모두 인발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퇴색됐고 또 그나마 그 중에 캐나다라든지 몇 개 국가들은 목표치만큼 못 줄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다 발을 떼버려가지고 크게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본 게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의미 있는 협약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있었던 파리스 어그리먼트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최대 치적이라고 불리는 협약입니다. 사실 전 세계 196개국 대부분의 국가들 참가해서 자발적으로 0.5%라는 기준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목표치를 정해서 전 세계가 일신 단계로 해서 CO2를 줄이자라는 협약이 되고요. 물론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한 발짝 빼는 바람에 조금 퇴색이 됐습니다. 이 유엔에서는 국가 랜드 베이스만 케어를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의 CO2 배출, 바다에서의 CO2 배출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엔 산하 기구인 하늘을 책임지는 이카오, 바다를 책임지는 IMO에서 또 자발적인 규제를 정해라 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왔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IMO가 플랜을 짜왔고요. 그 플랜에 따라서 올 4월 달에 IMO 회의를 통해서 IMO가 이니셜 스트레이지를 초기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초기 전략에 따르면 계속적인 EEDR을 하겠다. EEDR이라는 것은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 에너지를 아직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HFO를 써야 되고 그럼 결국 HFO를 적게 써서 CO2를 줄이자. 결국 선박의 효율을 높이자라는 방향으로 규제를 세웠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협약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걸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했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 평균, 한 선박당 평균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 70%를 줄이겠다라는 두 번째 목표. 그리고 총량, 전체 선박이 배출하는 CO2 총량을 대비했을 때 2008년 대비해서 50%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3년에 파이널 이제 전략이 나올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2번, 3번이 좀 헷갈린다. 2번은 2050년까지 70%라고 그러고 3번은 50%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맞냐? 라고 질문을 가끔씩 하시는데요. 2번 같은 경우는 평균이고요. 선박 평균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총량입니다. 3번은 선박 척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2번은 선박 평균에 대해 관계없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08년 대비해서 선박 척수가 2050년에 2배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CO2의 배출은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훨씬 강력한 협약이고요. 목표고요. 그래서 3번은 선진국들이 이걸 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조금 이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후진국들은 2번을 밀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전략이 의미한 바가 뭐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EEDI의 계속적인 진행입니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신조선, EEDI는 신조선에만 해당되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 신조선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 IMO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선박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선박 그 조선이나 이쪽에서는 연료율을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 효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FO, MGO, 물론 컨테이너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효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대형 벌크선들, 대형 탱커선들은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연료를 썼을 때는 한 맥스 한 30%밖에 줄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LNG를 쓰든지 뭔가 대체 연료를 써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LNG를 쓰는 것도 사실 HFO를 쓰는 거에 비해서 CO2가 한 20%밖에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EEDI 추세로 봐서는 10년 정도밖에 더 배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현재 기술력으로는 LNG로 간다 하더라도 현재 기술력들은 조속 비대선, 흔히 얘기하는 대형 벌커 탱커들은 EEDI 에너지 효율을 50% 이상 줄이기 어렵다라는 게 현재 예상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업계에 이쪽 인더스트리에 떨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EEDI, IMO의 정책들은 신조선에만 적용해왔습니다. 배를 지을 때 효율 높은 배를 지어라 하였는데 지금 이제 IMO 전략에 따르면 운항선도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보면 어떻게 운항할지 이제 그 규제까지 만들어질 텐데요.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육상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탄소세 혹은 탄소권 배출권 거래제 같은 텍스를 매기는 쪽으로 대부분 제한을 오고 있습니다. 8개의 제한 중에 1개 빼고는 대부분 텍스를 매기는 방법으로 제한이 가고 있고요. 지금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로는 톤당 한 50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톤이라고 하면 배기가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HFO 1톤을 태우면 볼륨 매틱으로 따졌을 때 3톤의 CO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HFO 1톤을 떼면 3톤의 CO2가 나오는 거고 톤당 50불이라고 하면 HFO 1톤 때울 때 150불의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50불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를 운항할 때 필요한 운항비의 지금 대부분이 50몇 프로에서 70% 가까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기름값인데 기름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선박 운영하는데. 근데 앞으로는 기름값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이 텍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효율의 운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하는 요건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알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HFO 기름이 이제 이제 못 쓰게 되면 대부분 LNG로 갈 것이다. LNG는 탄소가 분자 우주선 1개죠. 그러다 보니까 CO2의 방출이 훨씬 적습니다. 한 20% 적습니다. 그래서
LNG로 갔다가 다시 이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면 대체 에너지로 갈 것이다라는 게 제너럴한 이 마켓의 이제 인식이었는데 지금의 초기 전략이 따르면 지금 50%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50% 이상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LNG의 그 생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되게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 같은 경우에는 신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조면 EEDI를 따졌을 때는 10년입니다. 10년. LNG의 퓨얼을 쓰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10년 동안 지을 배 때문에 그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느냐 라는 회의론들이 상당히 요즘에 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CO2가 또 나올 것이고 근데 결국 따지면 LNG 퓨얼로 간다 하더라도 CO2 절감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학계의 보고서들이 이 초기 전략 발표 이후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많은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LNG로 갈 게 아니고 LNG를 건너뛴 그 다음에 차세대 퓨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쪽에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 이 그 초기 전략을 보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고 저희 상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럽 쪽에서도 LNG에 관련된 회의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다수는 LNG로 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회의론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산화물.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네요. 다음 황산화물 규제인데요. 황산화물 지금 마폴이 생긴 이후로 환경 관련 협약이 생긴 이후로 한 차례의 그 황화물량 저감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4.5%에서 3.5%로 줄인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전 세계 평균 연료의 평균 황함유량이 3.5% 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지나갔고요. 지금 협약 기준으로 3.5%인데 황함유량 기준이 전 세계 평균은 2.3%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많이 낮다 하더라도 2020년부터 요구되는 것은 0.5%이기 때문에 아직 줄여야 될 일이 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이제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황산화물의 위험성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아까 이렇게 갑자기 협약을 정해가지고 선사에 이렇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협약은 원래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2008년에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었고요. 단지 그때 2020년 직전에 한 번 더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으면 2025년으로 미룰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2016년도에 깨고 2020년으로 확정지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IMO가 마켓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컴플레인은 사실 조금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해운 정리업계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걸로 다 아시겠지만 그죠? 지금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남미 쪽에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남미 쪽에서 대부분의 수출이 동북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석탄으로 따지면 그죠? 석탄은 지금 큰 데가 호주하고 동북아로도 흐르는 석탄이 호주하고 남미인데 이런 그 운송비가 비싸지게 되면 남미에서 오던 게 너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호주에서 오는 양이 더 많겠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 페루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IMO 회의가 있을 때마다 반대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 90%를 해운이 나른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계뿐만 아니고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연기될 가능성이 없느냐?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히 있었는데 저희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 국내 언론, 해외 언론을 통해가지고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임원들이 저한테 진짜 연기될 가능성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2019년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연료율을 0.5% 이하의 새로운 연료를 쓰다가 선박이 대대시비 되고 뭐 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이런 게 연달아 일어나면 이런 세이프티 관련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면 모를까 그 이외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저렇게 보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켓은 거의 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전체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전에 99.9% 가능성이 없었던 게 지금 99.6% 가능성이 없는 수준이 뭐 그 정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좀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이 황산화물 규제의 대응 방안이 한계라고 그러면 간단하겠죠. 다 돈이 들도 안 되는 걸로 가면 되니까. 진짜 문제는 이 대응 방안이 여러 개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선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 3대 기업이라고 하는 머스크나 CMA나 MSC가 각각 다른 옵션을 채택하다 보니까 혼선이 더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머스크나 헤파크로이드가 로설포 퓨얼을 쓴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꼬리를 많이 내려가지고 요즘에 몇 대 설치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CMCG 같은 경우에 신조한 경우에 LNG를 많이 쓰고 있고 MSC는 이제 로설포, 스크라버를 다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LNG 장점은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깨끗한 화석 연료 중에 가장 싼 연료, 가장 깨끗한 연료고요. 그 무엇보다 좀 저렴하죠. 로설포 퓨얼에 비해서는. HA4보다 조금 객관적으로 싸긴 한데 지금 LNG를 피딩하기 위한, 벙커링하기 위한 그 수단의 돈이 지금 카운팅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탱커로리라든지 아니면 벙커 셔틀에 의해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그 마진을 고려하면 HA4보다 결코 싸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마켓의 생각이고요. 또 충분히 양이 충분하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이오퓨얼 같은 것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채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LNG 캐리어를 통해 가지고 이 LNG 추진 퓨얼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 또한 해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벙커링 스테이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비가 어마무시하죠. 신조할 때 성과에 한 25%를 추가를 내야 되니까 더 엄청나게 비싸고 거기다가 화물 지금까지는 카고 작업하면서 벙커링을 하지만 지금 많은 포트들이 카고 작업할 때 벙커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또 LNG 같은 경우에는 프리쿨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로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요. 또 IMO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메탄 슬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항 연료는 아시겠지만 초기 투자 흐름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냥 연료만 바꿔주면 되니까. 물론 그 점도를 맞춰주기 위한 칠러라든지 뭐 쿨러가 들어가야 되고 펌프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다른 두 옵션에 비해서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단점으로서는 너무 비싼 거죠, 그죠? 1년에 한 100억씩 어떻게 더 내겠습니까, 작다. 그리고 지금 또 큰 문제는 0.5%의 블렌드유가 새로운 연료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는 게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MGO로 완전 가게 되면 또 대응하기 쉬운데 지금 마켓은 MGO로 가는 것도 아니고 탈원한 물건을 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HFO와 MGO를 섞은 이제 블렌딩을 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어떤 타입의 퓨얼이 나오지 알 수 없는 게 좀 큰 문제고요. 지금 마켓에서는 아마 벙커 AU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간에 폐유도 섞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ISO 8217이 커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일까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싱가포르라든지 올 초에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오일 컨테미네이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퓨얼들도 ISO 8217 그대로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문제는 817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 로스퍼 퓨어 이런 스탠다드도 지금 부족하니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켓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스크럽입니다. 스크럽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시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스크럽 특별한 거 없습니다. SOX라고 하는 게 SO2, SO3인데 이거는 수용성이라서요. 물하고 만나면 자동으로 황산을 바뀝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만, 이만 좀 그런데 물만 드립다 뿌리면 되는 그런 기기라서요. 크게 오퍼레이션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보다는 차라리 컨트롤 시스템들, 전자기기에 대한 내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오픈 타입이 있다, 클로즈 타입이 있다, 뭐 이런 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러버를 신조어는 관계없고요. 현전선에 설치하는 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볼륨이 크고 거기다 무기가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저희 쪽에도 그 현전선 궤적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컨테이너가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컨테이너. 이걸 설치하려니 배를 이제 배 옆쪽으로 이렇게 거주구 옆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배에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키먼트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 키먼트 넘버 한번 뭐죠? 의장수가 늘어나가지고 의장수라는 게 전면 풍압의 2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풍압이 넓어져가지고 의장수가 한 단계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수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앵카하고 싹 다 바꿔야 되는데 의장수 연결된 게 지금 뭐 앵카 체인뿐만 아니고 프로펠러하고 샤프트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의장수를 바꾸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보시는 것처럼 선미로 빼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선미에 화물이 실리지 않습니까? 보통 선미 쪽에는 리퍼가 실리죠. 플레이트가 비싼 게 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주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공간인데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한 8천 이게 공간에 넘어가다 보면 그쪽 지역에 있는 카고가 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그 카고 로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해치카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치카바 아래 스페이스가 다 죽게 돼가지고 한 8천 치고 되면 한 20피트 100개가 날아가는 그런 상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배에 이제 퍼널 안에 집어넣는 이제 인라인 타입을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또 퍼널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무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대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입이 따라 다르겠지만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 한 60톤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크러버 자체가 60톤이지만 실제로 오퍼레이션 할 때는 그 안에 물이 꽉 차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뿐만 아니고 성각을 새로 짜야 되기 때문에 성각 무게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크러버 무게 한 2~3배 이상 늘어나가지고 한 14,000TU 뭐 이런 것들은 개조공사하면 실제 늘어나는 무게는 한 200톤 이상 늘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탱크 같은 경우에는 화물 로스가 이 스페이스가 줄진 않지만 라이트 웨이트가 늘어나가지고 화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러버의 최대 장점은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제일 싸다는 거. 그죠? 이 페이백 타임이 딴 거에 비해서 로설퍼 쓰는 거에 비해서 페이백 타임이 지금 2020년 이후에 기름 차이가 HF와 차이가 한 350불 정도 마켓에서 보고 있는데요. 300불 정도 하면 페이백 타임이 몇 개월입니다. 1년 안쪽이니까. 1년 안쪽에 투자비를 뽑기 때문에 가장 크죠. 그리고 연료 이 차이가 훨씬 커질 때에 대비해서 리스크 이제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로 지금 PM이나 블랙카본은 지금 IMO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규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로우서퍼 퓨얼을 쓰는 경우에는 요 PM이나 BC 한 HFO 쓰는 거에 비해서 한 20% 정도 줄이는데 스크라버는 거의 한 50%에서 90% 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우서퍼 퓨얼을 쓰는 선박이 갑자기 이 PM이나 블랙카본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이퀴먼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러버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신조, 그 다음 도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조는 지금 파란색이 스크러버 쓰는 건데요. 재작년 한 2년, 최근 2년 정도 보면 한 25%가 스크러버 설치하는 걸로 하고 우리나라 조선소 신조 발주 기준입니다. 최근 상반기를 조사를 해보니 올 상반기에서는 한 60% 정도가 스크러버 설치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한 뭐 4,000척 가까운 배를 설치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한 2,000척 채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선사들이 자기들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스크라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 그 세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해 지역하고 그 발틱시에 0.1%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선사들이 어떤 옵션을 선택했느냐 보게 되면 이게 2020년 이후에 약간 프리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보고서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선사가 로우 서퍼 퓨얼을 쓰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그 세카 지역에 가끔씩 들어가는 선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박 다 빼고 그 지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봤을 때는 스크라바가 제일 많이 채택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우리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얼리 어답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7, 8년의 오퍼레이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선사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지식,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이 난무한데 이런 퍼스트 무버들은 이미 7, 8년 이상의 오퍼레이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사들의 현재 스탠스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오는 DFDS라든지 크루즈 라인들이 이제 퍼스트 무버들입니다. 이 선사들은 현재 스탠스가 뭐 뉴스 보면 나오겠지만 자기 전 현존선 플릿에 스크럽을 달겠다고 발표한 선사들입니다. 대부분의 얼리 어답터들이 스크럽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퍼레이션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도 예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제외하고 지금 시간이 넘었네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IMO 회의나 마켓의 가장 큰 걱정이 사실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HF 2020년 이후에 로우 서퍼 퓨얼이 모자란 건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 충분하다 하더라도 디스트리뷰션 문제 때문에 일부 포트에서는 로우 서퍼가 없을 겁니다. 그런 포트에 갔을 때는 IMO가 HF 쓰는 걸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HF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포트에서는 최소 항차만큼의만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LSF를 실을 수 있는 포트에 가면 LSF를 실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 포트에 갔을 때 남아있는 HFO를 싹 다 디벙커링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는 2020년 3월 이후에는 난컴플레인트라고 하죠. 0.5% 이상의 연료를 배에 아예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잔유를 싹 다 퍼내야 됩니다. 지금 선박 기관 쪽에 좀 지식이 있는 분 잘 아시겠지만 한 1% HFO 탱크의 한 1%에서 2% 정도는 퍼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배관을 돌리고 막 이 밸브 열고 저 밸브 잠그고 막 하더라도 1%에서 2%는 퍼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든지 이제 템포에 파이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퍼내야 됩니다. 이게 거의 지난번 7월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당연하다는 걸 베이스로 깔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사로서는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게 로우 서퍼 퓨얼을 가는 선사들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포나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HFO 로우 서퍼가 없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는 이 포나라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포트나 플래그 스테이트에다가 이렇게 없으니까 우리 HFO 실을게요 라고 그냥 던져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이제 오남용 될 걸 좀 우려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거를 컨트롤하자 라고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나를 보호소를 이제 플래그 스테이트나 포트에 주면 그냥 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아마 포트나 플래그에서 조금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 다음 포트 어디냐? 그럼 이만큼만 딱 실어라. 혹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라. 다음부터 안 봐줘. 뭐 이런 정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냥 이게 조금 이제 영향이 있겠죠. 운행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우 서퍼 퓨얼을 가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떠한 형태의 블렌드 오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ISO 817 스탠다드가 이걸 다 걸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최근에 휴스턴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걸 걸러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고요.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이제 어떤 LS4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서로 다른 LS4가 섞였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또 걱정이 마켓에 깔려 있습니다. 연료유라는 게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분자 구조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똑같은 분자 구조를 하더라도 연결하는 방식이 무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이제 파라핀계 무슨 막 아몰계 계열이 너무 다양한데요. 이게 섞였을 때막 응고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마켓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선사들이 이제 스크라버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트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한 4분 60분인데요. 결론은 너무 좀 써머리 늦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